지난 6월 15일에 금리를 무려 3단계나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또 장기화되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죠. 여기에 러시아까지 또 가세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리 인상 이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금리를 올렸고 앞으로 어떻게 올릴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금리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요,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합니다. 그리고 FOMC 회의는 1년에 8번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회의가 지난 1월에 있었죠. 지난 1월에 연준이 처음으로 물가를 우려합니다. 그 전까지는 물가를 크게 우려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야. 뭐 인플레이션 걱정 없어. 뭐 이런 정도의 자세였죠. 처음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를 했고, 그래서 지난 1월에 이 채널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연준이 물가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다. 이제 투자는 잠시 좀 쉴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지난 1월에 물가를 우려만 했고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0.25%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의가 지난 3월에 있었죠. 두 번째 FOMC 회의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금리는 0.25%씩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요. 이걸 한 스텝,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한 스텝 인상해서 0.5%가 됐고요. 세 번째 FOMC 회의가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이 5월 회의에서는 무려 2단계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0.5%에서 1%로 이 기준금리가 한꺼번에 올랐죠. 그리고 지난 6월 15일 드디어 네 번째 회의에서 3단계나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습니다. 그래서 1%에서 1.75%로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 물가 인상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발표에서 무려 8.6%의 물가 인상률이 발표됩니다. 정말 보기 드문 숫자고, 여기에 화들짝 놀란 연준이 시장에 충격을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무려 3단계나 한꺼번에 올리는 일이 있었고요. 이거는 무려 한 30여 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 이후에 다음 회의에서는 0.5%에서 0.75% 정도를 또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금리가 얼마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그 점을 찍는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점도표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 금리가 3.4%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이런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연준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물가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어요. 시장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이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우려했는데요. 뭐 이런 거 일시적인 현상이야 라고 연준은 좀 안이하게 대처를 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 물가 폭등이 또 유발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6월 10일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8.6%나 발표되면서 그래도 이제는 물가가 좀 정점에 온 것 아닌가라는 다소나마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가 무참히 꺾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연준이 무려 3단계나 한꺼번에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죠. 시장은 이제서 비로소 연준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그날 주식시장은 환호를 했고 오히려 상승을 했죠. 보통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오히려 올랐어요. 그 얘기는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연준이 안이하게 대응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우려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지 잠깐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회의가 7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도 자이언트 스텝 무려 세 단계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됩니다. 다음 회의에서 0.5에서 0.75% 올릴 것 같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장에서는 0.75%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회의인 9월에 빅 스텝 한번 밟고 나머지 두 번 베이비 스텝 0.25%씩 올려서 그래서 올해 말 기준금리 3.5% 예상됩니다. 앞서서 점도표에서 3.4%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그 연말 기준금리가 3.5%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5%라는 기준금리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를 올려서 지금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풀렸던 돈이 거치거든요. 돈은 높은 금리를 따라서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 은행으로 다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감소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만 잡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하강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죠. 또 금리를 또 내리면 시중의 반대로 유동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투자가 촉진되고 경기가 상승하는 이런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도 있죠. 자,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감소하고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중간쯤의 금리가 있겠죠. 그 금리가 바로 중립금리입니다. 이 중립금리는 유동성을 증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고 유지시켜서 경기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금리이고요. 통상 2.5%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2.5%가 아닐 수 있어요.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통상 2.5% 수준을 의미하고 그리고 2.5%는 잠재 성장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중립금리, 결국 잠재 성장률을 의미하는 이 중립금리가 통상 2.5%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3.5%는 이 통상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 2.5%보다 중립금리 2.5%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3.5%다라고 한다면 시중금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이 2.5%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경기 위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 중립금리를 뛰어넘는 연말의 예상금리는 경기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기의 일부 하락을 각오하고 인플레이션과 전쟁하겠다라는 중앙은행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거죠. 그런데 미국은 최근까지 경기가 꽤나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깎아 먹더라도 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의 위축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응한 미국의 그 대응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요, 이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빵이라고 부르는 빅테크 기업의 그 경제 성장을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 빵 뭔가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회사들로 대표되는데 빅테크 기업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낮은 금리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할 때, 그럴 때 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대표적인 성장주죠.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은요, 시장을 아주 독식하는 측면이 있어서 양극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매우 높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하기는 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 뭐가 있나요?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 이런 고금리 그 시대에서는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플랫폼 사업들을 벌립니다. 이 플랫폼 사업들이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사업 구조를 갖죠. 자, 미국의 경제 성장은 이 팡으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끌고 있었는데
앞으로 좀 어려워졌습니다.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테니까요. 자,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이 신성장 동력을 하이테크 제조업에서 미국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을 부활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테크 제조업이란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그 제조업은 조금 전에 빅테크 기업들은 양극화를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제조업들은 중산층을 육성시켜서 이 양극화도 해소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하이테크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미국의 이 의지.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데요. 결국은 그 방법이 새로운 냉전을 조장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어서 좀 우려되는데요. 과거에는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이었다면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그 새로운 냉전 시대가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안보 이슈, 공급망 이슈를 유발하면서 미국으로 공장들을 다 그 유치하는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미국은 내심 즐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전쟁 때문에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의 군수산업이 지금 그 큰 호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신냉전의 측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어떻게 본인들의 제조업을 육성시키고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냉전 보면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를 봉쇄하면서 자국의 경제를 육성시키는 이런 전략을 써왔는데 최근에는 또 나토가 중국에 대해서 군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나토는요, 이 공산권의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 공산권 국가들에 대항하는 그런 그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들의 군사 동맹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국까지 최근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공급망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가 유발됩니다. 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 그리고 나토의 중국에 대한 군사 대응 이런 그 배경을 토대로 해서 공급망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안보 문제까지 걸립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미 많은 회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밸류 체인을 지금 미국은 구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미국 내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원래 미국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 기업들도 미국 내에 유치를 하고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그 하이테크 제조업 중심으로 미국 내에 유치하고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는 산업 영역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미 미국에 진출을 했거나 앞으로 진출을 할 예정인 그런 회사들 참 많죠. 자, 그리고 미국 중심의 경제 동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에 중국이 아주 또 경기를 일으키고 있죠. 이렇게 미국 중심의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따돌리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전부 다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그 미국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쌓아놨던 그런 무기들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죠. 이 무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럽은 지금까지 사실상 무장 해제 상태였어요. 그 GDP의 1, 2% 정도 아주 적은 비중으로 군비를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각 그 유럽 나라들이 2배 이상씩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이 바로 그 군수산업 세계 1등 아닙니까? 이 미국의 군수산업이 아주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를 미국이 제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해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죠. 러시아의 자원 수출을 제재하고 있는데 유럽이 소비하는 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스가 더 이상 러시아에서 공급되기가 어려워요. 유럽은 미국의 셰일가스에 그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 셰일가스의 업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뜨거운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그 미국 내의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호황을 누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뭐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신냉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그런 그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조업은 고금리에 비교적 둔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팡으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은 고금리의 추풍낙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은 그래도 좀 탄탄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중산층을 육선시켜서 양극화를 극복하는 뭐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요, 일단 이 내리는 비 피하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 비가 소나기인지 장마비인지 열심히 분석하고 있기보다는 일단은 비가 내리면 처마 밑으로 숨는 겁니다. 거기에서 분석하고 있어도 돼요. 저는 일단 이 투자는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쉬면서 그럼 뭐 하냐? 바로 다음 투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투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석하는 거죠. 제가 지난 1월에 이미 투자는 이제 좀 쉴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종목 분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유망할 것 같아. 열심히 분석을 해놓고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제 때가 됐어 라고 할 때 매수를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지금은 투자 잠시 쉬어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난 절대로 투자를 쉴 수가 없어. 난 뭐라도 좀 투자를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조언을 드립니다. 네. 자, 정 투자를 쉬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이 육성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가 반등할 시기가 언젠가는 오겠죠. 이때 기존에 유망했던 사업들이 소외되고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육성될, 그 상승할 가능성이 꽤나 좀 커 보이는데요. 그 산업들은 바로 미국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전기차, 방산 산업 등 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앞으로 미국이 제조업을 육성하겠어라고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 드라이브하고 있는 산업 분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미국 내에 아주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은요, 이제 더 이상 상승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어떤 규제 움직임도 있고요. 고금리 시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은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 특히 진출한 기업들 있죠. 이 진출한 기업들, 반도체, 2차 전지, 우리나라 진출한 기업들 꽤나 있습니다. 종목 분석 코드에서 또 여러 종목도 소개도 해드렸고요. 그런 회사들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은요, 경제 구조가 취약한 그런 나라들의 훨씬 더 직격탄입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상당히 호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용 지표가 그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고금리 시대에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갖춘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금리에 미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럽은 지금까지 경기가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유럽에 투자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경기가 그리 호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그다지 호황은 아니었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유럽 역시 그리 호황이 아니었고요. 특히
특히나 유럽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더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발 경제 위기도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신흥국들이나 유럽 쪽이 아닌 그래도 체력이 강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그 전 세계의 그 시장 상황을 좀 봤고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된다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